2018년 4월 27일 남북 정상의 만남. 남북 정상이 손을 맞잡고 오랜 분단의 경계를 넘나드는 순간 세계가 숨죽여 바라보는 그 순간 역사가 움직였다. 어렵사리 평양에서부터 평양냉면을 가져왔습니다. 가져왔는데 대통령께서 좀 편한 마음으로 평양냉면 이 멀리 온 멀다고 말하면 안 되겠구나. 좀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에서 화제가 된 김정은 위원장의 말처럼 평양은 사실 그리 멀지 않은 곳입니다. 서울에서 평양까지는 약 250km, 서울에서 강릉까지의 거리 정도입니다. 2000년 제1차 남북 정상회담 이후 KBS 취재팀은 남북 방송 교류의 일환으로 2001년과 2004년 두 차례에 걸쳐 평양을 비롯한 북한 지역을 방문해 그곳에 남아있는 우리의 문화유산을 취재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십수년 전의 모습이긴 해도 남측 카메라로 담은 북한의 다양한 풍경과 역사 유적은 그 의미가 남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2018 남북정상회담으로 한반도의 평화정착의 분위기가 무르익고 어느 때보다 북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요즘 KBS는 다시 보는 북한 문화유산 특집 4편을 준비했습니다. 평양냉면을 남과 북이 장벽 없이 공유하듯 우리의 역사 문화도 남북 모두 함께할 수 있는 유산인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고구려 700년 역사의 마지막 수도였던 평양으로 가보겠습니다. 평양기 행전에 내렸습니다. 지금 평양 시간은 14시 15분입니다. 지난 2004년 6월 KBS 취재팀은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했다. 육로로 3시간여 거리. 그러나 아직은 북경을 경유해야 하는 여정이었다. 북한과 공동으로 진행한 취재에는 오랫동안 고구려를 연구해온 3명의 교수가 동행했다. 남북 공동 제작은 오랜 단절의 시간을 뒤로하고 남북한 역사의 뿌리는 하나임을 확인하는 소중한 기회. 자연스럽게 남북 양측의 의견차를 좁히고 제한된 여건 속에서도 절충안을 찾는 공동 회의가 긴장감 속에 진행됐다. 강소 중묘 하는데 보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의 협조 속에 카메라에 담은 평양 시민들의 모습. 낯설지 않은 우리네 얼굴이다. 취재팀은 가장 먼저 대동강변에 우뚝 서 있는 주체탑을 찾았다. 김일성 탄생 70주년을 기념해 세운 높이 170m의 주체탑. 1955년부터 평양을 복구 건설했습니다. 여기가 제일 먼저 복구 건설한 지역입니다. 동평양이요? 네, 그렇습니다. 이곳에 오르면 평양 시내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다. 대동강과 보통강을 끼고 섬처럼 떠있는 도시 평양. 이곳엔 1500여 년 전 고구려의 마지막 도성이었던 평양성이 있다.
대동강변을 따라 오르다 보면 대동문이 보인다. 평양성 내성의 동문이다. 화려하고 웅장한 모습의 대동문은 평양성 왕궁에 위치한 내성의 성문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문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딱 펴진 것처럼 됐죠. 조선 건물에 원래 그 양옆이 기둥이 높아가지고 이렇게 날아갈 듯이 됐는데. 그렇죠. 예, 그리고 그때 이게 다 잘라 그래서 좀 변형된 겁니다. 아 이게 낮아져. 예. 양쪽이 좀 약간 예. 대동문은 고려와 조선을 거쳐 최근에 이르기까지 개축을 거듭해 왔다. 기둥을 떠받치고 있는 다양한 모양의 주춧돌은 1500년 세월의 변화를 보여주는 듯하다. 고구려 때 동문으로서 세워졌다가 그 이후에 계속 그 여러 차례 다시 고쳐졌고, 그 천공 11년에 한번 그 화재 났던 거 있고. 그 리조 시기 와서는 1624년부터 1630년대경까지 평양성 전마쪽으로 다 중수할 때 그때 다시 그 축대랑 고쳐졌습니다. 오랜 세월과 전란으로 무너지고 다시 쌓기를 여러 차례. 그러나 대동문의 기초는 고구려의 것이라고 한다. 전체적으로 쑥 들어가고 여기 쫙 들어갔죠 이게. 지금 이렇게 대보면 분명히 알아요. 이렇게 됐다는 거. 예. 약간 쐐기골. 예, 여기도 지금 쐐기골로 해서 쑥 들어갔죠 이렇게. 이 문을 조선시대 개축을 했지만 조론 고구려 때 성도를 쌓은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고려 이후는 이처럼 고구려 성도를 깎은 적이 없어요. 이것은 전형적인 고구려의 성도이기 때문에 이것은 고구려 성도를 그대로 쌓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대동문 옆으로 500m가량 이어진 성벽 역시 잘 다듬은 장방형의 돌을 가지런히 쌓아 올린 전형적인 고구려의 축성수를 보여준다. 그 앞으로 흐르는 대동강은 외부의 침입을 막아주는 자연 해자의 역할을 한다. 평양 시내를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보통강. 대동강이 평양성의 동쪽 해자라면 보통강은 서쪽 해자에 해당한다. 원래 보통강변에 있던 것을 도로 가장자리로 옮겼다는 보통문. 평양성 내성의 서문이다. 평양성의 북쪽은 금수산의 험준한 절벽으로 이어지는데 그 깊숙한 봉우리에 을밀대가 있다. 을밀대는 고구려 평양성의 장대 이름으로 장군의 지휘소에 해당하는 군사시설이었다. 평양성 내성에서 북장대입니다. 그 전투 지휘하는 지휘처가 있던 것 같습니다. 제일 여기 높으니까 여기서 그 전투하는 거 지휘하고 정황도 살피고 그렇게 합니다. 고구려의 뛰어난 축성수를 자랑하듯 우뚝 솟아있는 을밀대. 이곳에 서면 사방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사성이라고도 불렸다. 을밀대는 북쪽에서 침입해오는 적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성을 방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곳이다. 고구려 평양성의 흔적은 도심 한가운데서도 찾을 수 있다. 평양성의 외성지역. 낮은 언덕 위에 성의 흔적이 남아있다. 겉으론 토성처럼 보이지만 돌로 만든 성벽 위에 흙을 쌓은 혼축성으로 원래 높이는 7에서 9m에 이르렀다고 한다.
북한 역사학의 최고 권위기관인 사회과학원. 이곳에 1917년에 제작된 평양 지도가 보관돼 있다. 그때 이제 만든 지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유적이 잘 남아 있고 또 이 지도상에 이제 잘 표식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성벽이요 대동문인데 약간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러나 이 지도상을 보면 그 아래쪽 서쪽으로 해서부터 쭉 돌을 쌓은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까? 예. 궁성이 들어가 있던 곳이 이제 내성입니다. 이쪽에 이제 옥류관이 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동문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문은 여기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긴 자루 형태의 평양성. 성의 내부는 4개의 구획으로 나뉘는데 중심엔 왕궁이 위치한 내성이 있고 주변으로 왕궁을 보호하는 북성, 관청이 들어선 중성, 그리고 일반 서민들이 사는 외성이 있었다. 평양성 북쪽 금수산의 가장 깊은 곳에 이르면 평양 최고의 절경이라는 모란봉이 나타난다. 평양성 북성의 장대인 최승대가 그 꼭대기에 위치해 있다. 고구려의 군사들은 이곳에 서서 도성을 넘보는 적들의 움직임을 주시했을 것이다. 오랜 세월 속에서도 평양성은 이렇게 변함없는 위용을 자랑하고 있었다. 그래서 평양성이 둘레성이 흔히 사람들이 말하기를 중국의 장안성이 이제 크다고 하는데 그 16km이고 그러나 평양성은 그보다 더 큰 23km로서 당시로서는 가장 큰 도시였고 세계 최대의 대도시였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삼국사기에는 평원왕 8년 552년에 장안성, 즉 평양성을 쌓았다고 기록돼 있다. 또한 평양 속지에는 평양성의 국가적 대역사를 마치는데 42년이 걸렸다는 기록이 있다. 동서로는 두 강줄기가 자연 해자를 이루고 북쪽으론 금수산의 험준한 절벽이 막아서는 천혜의 지형에 자리 잡은 평양성. 그렇다면 고구려인들은 어떤 방식으로 평양성을 쌓았을까? 평양성의 축조 과정을 알 수 있는 단서가 있다. 북한이 자랑하는 조선중앙역사박물관. 이 박물관엔 평양성에서 발견된 2개의 돌이 보관돼 있다. 1500년 전엔 평양성의 일부였던 돌. 이 성돌엔 글씨가 새겨져 있다. 그리고 저쪽 어느 때 그 성을 쌓기 시작했다는 그 시기와 그리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한 개 공사 구획으로 설정해서 그 공사를 진행했다는 내용. 그리고 그 구간의 공사 책임을 누가 책임을 지고 했다는 이런 그 축성 공사 진행 과정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소형 문달이라는 선명한 글씨. 여기서 소형은 고구려의 관직으로 문달이 고구려 사람임을 알려준다. 현재 평양성에서 확인된 성돌들의 내용을 분석하면 평양성의 축조 과정을 알 수 있다. 먼저 내성에서 발견된 성돌을 보면 병술 12월이라는 기록이 남아있다. 이때 병술년은 562년을 말한다. 외성의 성돌에는 기우 3월 8일 시역이라는 기록이 보인다. 즉 기우년인 589년 3월 8일에 공사를 시작했다는 의미다. 성돌에 기록된 공사 시점으로 미루어 보면
내성공사가 마무리된 후 외성공사가 시작됐음을 알 수 있다. 외성에서 발견된 또 다른 성돌엔 자차 하양 동 11이라고 새겨져 있다. 즉 여기서부터 동쪽으로 11위의 공사 구간을 맡았다는 의미다. 외성 축조 과정을 기록한 삼한 금성록에는 여기서부터 서쪽으로 11이라는 문장이 보인다. 즉 동서로 나누어 공사를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내성의 성돌 기록 가운데는 여기서부터 동쪽으로 돌아 성을 쌓았다는 구체적인 기록이 담긴 것도 있다. 그 동쪽 방향으로 2.1km 되는 지점에서 또 하나의 성돌이 발견됐다. 그 내용을 보면 여기서부터 서북쪽으로 쌓는다라고 되어 있다. 이렇게나 나뉘어진 세 구간은 모두 정확하게 2.1km였다. 또한 외성의 공사 구간은 내성의 2배인 4.2km로 내외성 모두 세 구간으로 크게 나누어 공사를 진행했음을 알 수 있다. 그 당시 고구려의 왕권이라고 하는 것은 피라미드식으로 그리고 전 밑에 있는 백성까지가 하나의 이론적 체제 하에 동원되고 또 사역되고 하는 그러한 고대 국가의 철저한 지배 질서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연 인원 400만 명이 동원되어 42년 동안 이루어진 국가적인 대역사. 평양성 건설은 고구려의 체계적인 국가 시스템이 이뤄낸 쾌거였다. 지금은 중국 땅에 속하는 환인 지역에서 나라를 세운 고구려는 두 번째 수도 지반을 거쳐 20대 왕인 장수왕 15년, 427년에 평양으로 세 번째 천도를 단행하는데요. 평양성이 축조되기 시작한 것이 552년이니 장수왕이 내려왔을 당시엔 앞서 살펴본 평양성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고구려 왕실이 옮겨온 곳은 어디였을까요? 평양성에서 대동강을 따라 동북쪽으로 올라가면 또 하나의 고구려 산성을 만나게 된다. 바로 대성산성이다. 새로운 도약의 근거지로 평양을 주목한 장수왕은 먼저 이곳에 성을 쌓았다. 대성산성의 남문은 새롭게 복원된 것이지만 성문의 규모는 고구려 때의 모습 그대로다. 이 위치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대성산성 전체. 이게 대성산 이게 427년에 그 고구려 이제 수도를 이거 이제 전후를 해서 예. 건설한 성입니다. 예. 그 이 남문의 성, 이 대성산성에 있는 정남문입니다. 정남문. 정남문에서 그러면 이 성문의 너비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우리가 확인이 된 건가요? 육사 유적이 발굴할 때 네. 길이가 20m, 높이가 13.8m 된 문토가 발견됐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예. 그 발굴된 그 자료에 기초해서 이렇게 나무의 지금 이렇게 훌륭하게 개건됐습니다. 남문을 지나 성 안으로 들어가면 곳곳에서 고구려의 모습을 만날 수 있다. 소문봉 능선을 따라 쌓은 성벽은 전체 길이가 9km에 달했다고 한다. 성벽을 이루는 것은 하나하나 다듬어 만든 고구려의 전형적인 성돌이다. 그 돌의 굵기가 크게 크지 않다는 게 아주 고구려의 특수입니다. 나중에 고려라든가 그 조선시대 되면 뭐 돌 하나가 막 이렇게 커집니다. 그런데 그걸 아주 작게 성에 그걸 만들었다는 게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좀 도톰하게 나온 거는 반듯하게 하거든요, 보통. 그렇게 그런 것 좀 차이가 나고, 축성법은 만주 지역과 거의 같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대성산성에서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넓은 들판, 바로 안학궁터다.
427년 평양으로 천도한 장수왕이 머물렀던 안학궁은 전시 때 사용하는 대성산성과 세트를 이루는 평지성이다. 평양 천도 당시 고구려의 왕궁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요 사이 빈 공간에도 큰 돌이 다 있었고 전체적으로 우리 전통시대 개념으로 치면은 2724 14칸 건물이다. 굉장히 큰 규모라고. 상당히 큰 규모죠. 예, 이 문지 자체는 굉장히 큰 규모고. 안학궁터에서는 총 3,240개에 이르는 주춧돌이 발견됐는데 일정한 간격으로 질서정연하게 배치돼 있다. 이쪽에 건 같을 거예요, 건 아마. 발굴자들이 다음에 가서 이제 또 자를 대면 그만한 위치에 또 기둥자리가 나타나고, 또 이제 다음에 가면 또 그런 기둥자리가 나타나고, 이렇게 해서 아주 재미있게 이제 발굴했다고 합니다. 주춧돌로 추정할 수 있는 안학궁의 건물은 모두 51채. 일직선으로 남궁, 중궁, 북궁이 위치해 있고 북궁 바로 옆엔 서궁, 동쪽엔 동궁이 배치된 구조임을 알 수 있다. 조선중앙역사박물관에는 안학궁에서 출토된 유물들이 전시돼 있다. 연꽃무늬 수막새를 비롯해 안학궁에서 발굴된 기와들은 대부분 독특하고 화려한 문양을 선보이고 있다. 이 가운데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높이가 무려 2.1m에 이르는 거대한 침이다. 이 침이라고 할 때는 샘의 치자에 꼬리 밑자를 써서 그 샘의 꼬리와 같이 만들었다고 해서 붙인 이름입니다. 높이가 2.1m에 달하는데 그 용마루 맨 위에 이렇게 장식기화로 올려놨던 것입니다. 이쪽으로 뺀 거예요. 이와 같은 기와를 장식했던 안학궁의 지붕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석가래가 나가는 거예요. 모서리 기둥을 중심으로 해서 정면과 측면의 간격이 같습니다. 이런 경우로는 우진각과 팔짝 지붕을 들 수 있는데 요거 같으면 우진각 다르면 이제 팔짝. 예. 주춧돌의 배치로 지붕의 모양을 추정하는 열쇠는 지붕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기하학적 원리에 있다. 건물 귀퉁이의 주춧돌들이 정사각형을 이루는 것은 충혈을 단 무거운 지붕인 팔작 지붕을 올리기 위해서다. 지붕을 받치는 기둥 모습은 고구려 벽화에서도 볼 수 있다. 조형적으로 가장 안정됐다는 배흘림 기둥이다. 지붕과 기둥을 이어주는 공포는 건축물에서 가장 어려운 기술이다. 그런데 고구려에서는 가장 발달한 다층 구조의 공포까지도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당시에 그 당나라와 그 다음에 일본의 경우에는 아스카 나라 시대 정도 되는데 이 삼국의 건축 양식을 비교를 해봤을 때 규모와 그 다음에 공포 양식, 그 다음에 이 지붕의 구조 이런 거로 봐서는 상당히 동북아시아에 있어서는 발달된 그런 건물의 양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안학궁의 구조가 아니었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학궁은 화려한 공포를 단 배흘림 기둥을 촘촘히 세운 후 그 위에 팔작 지붕을 비롯한 다양한 모양의 지붕을 올렸을 것이다. 그리고 무려 2.1m에 이르는 거대하고 화려한 치미를 건물 맨 위, 용마루에 장식했다.
전체 38만 평방미터에 달하는 궁궐터에 들어선 건물은 모두 51채. 평양시대를 연 장수왕의 안학궁은 이처럼 웅장하고 화려했을 것이다. 왕이 평상시에 머무르는 평지성인 안학궁과 그 뒤로 축저된 대성산성은 전시를 위해 마련된 비상궁이었다. 이는 고구려의 전통적인 도성 체계로 평양천도 이후에도 그 전통이 그대로 계승되었음을 보여준다. 안학궁과 이 대성산성이 항상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지만은 여기도 이제 일정한 결함이 있습니다. 그 결함이라 같으면 어떤 것을 이제 말할 수 있는가? 일단 그저 유사시에 외적이 쳐들어오면 이제 왕이 저 대성산성으로 옮겨가는 게 아닙니까? 옮겨간 다음에 이제 적들이 이제 여기까지 쳐들어왔을 때는 대성산성을 공격 못하면 함락하지 못하면 이 평지에 있는 왕궁을 불태워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런 신뢰는 이제 그 집안에는 국내성을 이제 둘 수 있습니다. 기록에 보면 국내성이 이제 그 현도구리 치술같이 이제 불타버린 신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의 신뢰로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구려 첫 번째 수도인 환인에서는 하고 성자성과 오녀산성이, 두 번째 수도인 지반 역시 궁대성과 환도산성이 세트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돌궐의 잦은 침입과 백제와 신라의 연합 공격이 이어지던 6세기, 고구려의 도성 체계는 변화의 전기를 맞는다. 평양성 천도 이후에도 고구려는 수당과 같은 중국의 왕조와 수십 년에 걸친 전쟁을 치렀고 다른 주변국의 침입도 끊이질 않았다. 그러나 고구려가 멸망하기까지 평양성의 성문은 외부에 의해 열린 적이 없다. 평양성이 외부의 침입을 막아낼 수 있었던 비결은 고구려의 성돌과 축성술에서 찾을 수 있다. 얘기하세요. 지금 요 돌은 고구려 때 돌인데 보면 이제 우선 크지 않고 조그맣고 이게 전부 다 이렇게 육압사키도 그대로 나타난다. 여기는 지금 보면 육압사키라는 것이 이건데 이 돌 하나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정확하게 육압이야. 근데 또 위로 올라가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또 이것도 육압이야. 고구려 성돌의 가장 큰 특징은 쐐기꼴로 길게 다듬었다는 것이다. 이런 모양의 돌을 한 치의 틈도 없이 차곡차곡 쌓아 올려 성벽을 만들었다. 돌을 쌓을 때는 돌에 네 귀만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의 돌이 6개의 돌에 둘러싸이게 하는데 이렇게 쌓으면 돌이 하나 빠지더라도 주변 돌이 무너지지 않는다. 이러한 육합 쌓기가 가능했다는 것은 규격화된 돌을 대량 생산할 수 있었다는 의미다. 쐐기꼴 성돌로 쌓은 성벽의 뒤편은 작은 돌을 꼼꼼하게 채워 넣어 견고함을 더했다. 평양성 축조의 또 다른 비결은 성벽의 모서리 부분을 위로 올라갈수록 조금씩 들여싸는 방식이다. 우선 귀퉁이를 이렇게 들여쌌다는 것입니다. 한 칸 이렇게 들여쌌죠. 이렇게 들여쌌는 것은 고구려의 아주 특징적인
방법입니다. 근데 특히 성을 쌓을 때는 3분지 1 정도를 굽돌이라고 그래서 밑부분을 쌓았는데 밑에를 들여쌓기를 굽돌이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똑바로 쌓아 올렸죠. 근데 이것이 하나의 특징이고 실험을 해본 결과에 따르면 그냥 이것을 똑바로 쌓았던 거 하고 그 다음에 조금씩 들여쌓은 거 했을 때는 그 강도면에서 들여쌓은 것이 훨씬 높다는 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강을 자연 해자 삼아 강변에 쌓아 올린 평양성. 성이 튼튼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집안의 조건 또한 중요하다. 이 대동강을 면한 이쪽, 특히 이 내성 이쪽으로는 쭉 이 대동강 바닥이 이런 바위돌로 쭉 깔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바위돌 밑에다가 그 기초로 해서 이 성벽을 쌓았기 때문에 성벽이 상당히 든든했고 또 연간한 이런 그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자연 피해를. 그래서 성벽이 오늘까지도 이렇게 남아 있는 겁니다. 평양성 내성의 북문인 칠성문. 고구려 성의 뛰어난 방어 시설을 확인할 수 있다. 칠성문 입구 옆 둥그렇게 튀어나온 부분은 고구려 산성의 대표적인 방어 시설로 치 또는 적대라고 불린다. 왼편의 경우에는 산기슭으로 뚝 떨어지기 때문에 측면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문에서 툭 튀어나온 성벽을 쌓아가지고 이 적을 방어하는 시설을 구축했는데 이 오른편의 경우에는 산기슭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측면 공격이 가능하고 그래서 저런 시설을 적대라고 합니다. 성벽을 향해 접근하는 적을 좌우에서 효과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치는 방어상의 취약점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성문 주변을 반원 형태로 에워싼 옹성 역시 성문에 접근하는 적을 한 곳에 몰아 공격하기 위한 구조물이다. 이외에도 평양성엔 적의 접근을 막기 위한 독특한 방어시설이 남아있다. 산성의 높은 지대에서 주로 보이는 황이라는 것으로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산성 안팎으로 파놓은 커다란 구덩이를 말한다. 고구려인들은 자연 해자가 없는 내성의 서쪽 부분에 황을 설치했다. 침입을 하더라도 거기서 방어로 해서 중성 안에서 또 방어하고 또 내성에서 방어하고 최후로 북성까지 가서 방어할 수 있도록 그 설계가 그렇게 돼 있고 실제로 고구려가 멸망하는 그 전쟁 때에도 적군이 나성 안으로까지 들어온 적이 있는데 복병을 설치했다가 다시 물리치고 한 그런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 사중 방어망을 형성한 그러한 특수한 도성을 완성시켰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탁월한 축성술이 평양성에만 사용된 것은 아니다. 평양의 서쪽, 평안남도 룡강군 오석산, 또 다른 고구려 산성을 확인할 수 있다. 외부 취재팀에게 처음으로 공개된 황룡산성. 높이 562m의 오석산 능선을 따라 6.6km의 성벽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여기서 남문, 저쪽에는 북문, 서문. 이 황룡산성이 위치한 이거 오석산은 이 지구에서 가장 높은 산이면서 산세가 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이 앞을 보게 되면은 서남 방향에서 이거 평양으로 들어가는 이 길목이 여충지면서도 옥방산은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 시기에 서남 방향에서 평양으로 침입해오는 적을 막기 위해서 이거 평양성이 위성으로서 이게 오석산에 황룡산을 쌓게 됐습니다. 황룡산성의 성벽에도 육합쌓기와 들여쌓기 같은 고구려의 전통적인 축성술이 그대로 쓰였다. 방어시설 역시 평양성과 흡사하다.
남문엔 반원형의 옹성이 원형에 가까울 정도로 잘 보존돼 있다. 적군이 평양성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뛰어난 방어 시설을 갖춘 위성부터 지나야 했다. 고구려는 도성으로 가는 길목에 이 같은 위성들을 쌓아 물샐 틈 없는 수도 방위 체계를 이루고 있었다. 국내성에 있을 때부터 도성 주변을 둥글게 감싸는 환상 방어 체계를 구축했는데요. 평양으로 전도한 이후에도 이 평양성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 각 방면마다 이 거대한 방어성을 구축해서 둥근 환상의 방어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황룡산성 같은 경우는 이 대동강을 따라서 서쪽에서 평양성으로 공격하는 그런 적군을 방어하기 위한 위성 방어 체계의 성곽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평양의 해양 관문이자 서쪽 위성이었던 황룡산성 외에도 평양성은 도성을 둘러싼 여러 개의 위성으로 보호되었다. 그 치밀한 위성 방어 체계의 마지막이 바로 평양성이다. 독특한 축성술로 쌓은 견고한 성벽과 뛰어난 방어 시설, 자연 지형을 최대한 이용한 고구려인들의 지혜가 결집된 난공불락의 요새. 평양성은 산성의 나라 고구려에서도 가장 발전된 형태의 도성이었다. 요게 이제 대동강이고 보통강이고 여기가 북성, 내성, 중성, 여기가 외성인데 평양성의 외성은 대동강 하류의 평야지대에 위치해 있다. 전체 면적은 730평방미터로 평양성 전체 면적의 절반에 이른다. 특히 외성은 이 일반인들이 거주를 했던 막 그런 이제 공간이고 1500년 전 고구려 서민들이 살던 외성의 모습은 19세기에 그려진 평양성도를 통해 추정해 볼 수 있다. 북성을 지나 내성, 중성을 지나면 외성인데 실제 면적보다 작게 표현되어 있다. 외성 지역엔 고구려 시대부터 있었다는 운하가 마을을 관통하고 있다. 운하는 1950년대 후반기에 그 조사 발굴을 했습니다. 본래 운하가 있다고 전해지던 그 지점에 가서 그 보니까 운하를 쌓은 그 돌을 쌓은 방법, 그다음에 석재 가공한 방법이 고구려 때 성벽을 쌓은 그 축성법이나 같은 것으로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운하동이라는 지금 운하는 없지만 운하동이라는 지명이 또 남아서 전해지고 있고, 그래서 고구려 때 확실하게 운하가 있었다고 이렇게 단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이하게도 외성 지역은 네모 반듯한 구획으로 나뉘어져 있고 직사각형 구획들이 질서정연하게 그려진 사이로 곧은 길이 나 있다. 취재팀은 외성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을 찾아보기로 했다. 국사편찬위원회에 보관되어 있는 구암유고. 조선 중기학자인 한백겸이 1607년 당시 외성 지역을 직접 조사해 그린 것이다. 요 정양문 앞에 그 양명포 여기에서 그리고 그 방 안에는 요 십자 모양으로 골목길이 나 있습니다. 요건 1.6m. 한백겸의 그림 속 외성은 마치 지금의 신도시처럼 바둑판 모양의 도로가 나 있다. 그 가운데 가장 좁은 도로는 1묘로, 폭이 1.4m다. 그 다음 넓은 도로는 가장 좁은 도로의 3배인 3묘로이고 도시의 중심을 가로지르는 가장 큰 길인 9묘로의 폭은 12.6m에 이른다. 성문을 중심으로
대로를 간선도로를 만드는 등 아주 짜임새 있는 그 도시 설계를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후기 평양성은 그 신라 왕경과 함께 아마 우리나라 도시 설계에서는 가장 그 모범이 되는 가장 훌륭한 그 도시 설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한백겸이 그려놓은 도로 중 일부는 평양 시내에 그대로 남아있다. 현재 평양역 일대는 평양성의 외성 지역으로 당시 외성을 가로지르는 중심대로에 해당한다. 아니죠. 이거는 이 아래입니다. 이 아래. 여기죠. 여기. 이쪽 그러니까 우리 여기 서 있는 데가 어디쯤입니까? 우리가 서 있는 데가 이쯤 되지. 이쪽. 이쪽. 또 여기 저 거피문으로부터 또 이렇게 통하고. 해서 제일 큰 도로가 이렇게 하나 있고. 이곳은 그 폭만 넓어졌을 뿐 위치나 방향은 한백겸의 그림 그대로라고 한다. 남아 있는 게 지금 이 도로 유적입니다. 지난 1954년 김책 종합대학 건설 공사 중에 14m 폭의 고구려 도로 유적이 발굴됐다. 중앙엔 자갈과 흙으로 땅을 다졌고 양옆엔 배수로를 냈다. 평양성 외성은 그 일반 주민들이 말하자면 그때로서는 서민들이 살던 지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려시기나 리조 시기에도 여기는 큰 건물이 이제 서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구려 때 세운 그 외성 유적이 리조 후반기까지도 기본적으로 이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우리가 서 있는 이 유적이 그 현대 와서 조금 변동은 됐지만은 기본적으로 고구려 시대가 남긴 그런 유적이라고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고구려의 국력이 절정에 이르렀던 평양성 시대. 외성의 인구는 무려 17만 명에 달했고 마치 지금의 신도시처럼 잘 정비된 외성에서 백성들은 안정과 번영을 누렸다. 평양성의 외성은 고구려가 이룩한 풍요로움의 산물이었다. 고구려 고분벽화엔 당시의 생활 모습뿐 아니라 고구려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이룩한 찬란한 문화와 수준 높은 정신세계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조선중앙역사박물관에 남아있는 화려한 유물들도 1500년 전 동아시아 최강 고구려의 찬란한 흔적이다. 평양 지역은 이제 고조선 이래로 이 만주와 한반도 지역의 이 정치적 문화적 중심지였고 또 동북아 지역 전체의 지형을 놓고 본다면은 이 서해를 통해서 또 이 압록강을 거치는 이 육로를 통해서 해로나 육로 전체의 가장 중요한 요충지로서 이 만주 지역하고 한반도 중북부 지역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핵심적인 어떤 그 전략적 요충지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구려의 경우에는 바로 평양으로 도성을 천도하면서 만주와 한반도를 아우르는 어떤 그 거점을 구축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 그런 측면에서 바로 고구려가 평양으로 천도하면서 이 동북아 일대에 독자적 세력권을 구축한 그런 흔적을 우리가 이제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고구려 평양성. 백성들의 거주 공간과 왕궁이 분리돼 있던 이전과는 달리 고구려의 평양성은 성 안의 모든 도시 시설을 포함하고 있는 최초의 도읍이었다. 평양성 시대에 이르러 도성은 비로소 백성들이 살아 숨쉬는 공간이 됐고 한나라의 수도이자 경제 문화의 중심지로서
그 역할을 온전하게 담당할 수 있게 됐다. 고구려 평양성은 오늘까지도 한반도를 중심으로 동아시아 전체를 호령했던 대제국, 고구려의 힘과 문화를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다. 평양성은 고구려의 혼과 문화가 고스란히 살아있는 역사 유적이자 남북한 우리 민족 모두에게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막강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갖춘 동아시아 강국으로 자리했었던 고구려의 평양성 시대. 남과 북이 함께 기억하고 공유해야 할 우리의 역사일 것입니다. KBS가 특별 편성한 다시 보는 북한 문화유산 프로그램이 1500년 전의 고구려를 우리 안에 다시 부활시키는 작지만 의미 있는 한 걸음이 되었으면 합니다.